어머니 도장 어디 두셨어요? 서류에 도장 찍어야 하거든요. 도장? 무슨 서류? 요양원 입소 동의서요. 어머니 치매 진단서 나왔잖아요. 나는 병원 간 적이 없는데. 어머니 또 깜빡하셨네요. 벌써 세 번째예요. 10년 동안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명절마다 시어머니 수발을 들고 손주들을 정성껏 돌보는 효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우연히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누군가에게 전화하는 소리를. 3개월만 더 참으면 돼. 강남 아파트 15억, 이번이 제일 큰 거냐.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10년이 모두 계획된 거짓이었다는 것을. 오늘도 누군가의 이야기가 간이역 극장에 도착했습니다. 조용히 마음을 내려놓고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실까요? 모든 것은 3개월 전 제 서랍에서 남편의 인감도장이 사라진 그날 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3개월 전 그날 밤은 참 평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곳 요양병원에 오게 된 건 그날 밤의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선택당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손에 쥔 이 사진을 보십시오. 10년 전 첫 명절 사진입니다. 며느리 연희가 처음으로 우리 집에 온 날이었습니다. 사진 속 연희의 미소가 참 밝아 보였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좋은 며느리를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진을 보고 있으니 그 미소가 다르게 보입니다. 그 미소 뒤에 무엇이 숨어 있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3개월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평소처럼 서랍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보는 것이 제 작은 위안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은 남편의 인감도장이었습니다. 남편은 돌아가시기 전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이 도장만큼은 꼭 지키시오. 우리가 평생 모은 것의 증표니까. 그래서 저는 10년 동안 그 도장을 서랍 깊은 곳에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그날도 도장을 꺼내보며 남편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도장을 손에 쥐고 있으니 남편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저는 황급히 도장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아, 연희야. 그냥 서랍 정리 좀. 어머니,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죠? 아까도 드신 약 또 드시려고 하셨잖아요. 아니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약을 한 번만 먹었습니다. 그런데 연희는 왜 자꾸 제가 깜빡한다고 말하는 걸까요? 그랬나? 미안하구나. 괜찮아요, 어머니. 나이 드시면 다 그러시는 거예요. 걱정 마세요. 연희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제게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예민한 걸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연희의 그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깜빡깜빡한다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정신이 없는 사람이 아닌데 말입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 겁니다. 목이 말라 부엌으로 가려다가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낮게 속삭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복도 구석에 숨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연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3개월만 더 참으면 돼. 이미 준비는 다 끝났어.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치매 진단서? 걱정 마.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어차피 노인네들은 병원 한 번 안 가도 진단서 나오는 거 알지? 치매 진단서요? 제가 치매라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요양원 계약서도 이미 작성했어. 이번엔 실수 없을 거야. 저번처럼 흔적 남기지 않을게. 저번이요? 연희에게 저번이 있었단 말입니까?
제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강남 아파트 15억에 예금 2억이면 총 17억이잖아. 이번이 제일 큰 건이지. 성공하면 당분간 편하게 살 수 있어. 그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연희는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겁니까? 처음부터 그게 목적이었던 겁니까? 어머니, 저는 너무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연희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새벽에 왜 안 주무시고 여기 계세요? 화장실 가시려고요? 연희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방금 전 그 차가운 목소리로 통화하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다정했습니다. 물 좀 마시려고. 제가 갖다 드릴게요. 어서 들어가 주무세요. 감기 걸리시겠어요. 저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연희의 그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번이라니, 이번이라니, 그게 무슨 뜻일까요?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앉으니 연희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병원 예약했어요. 요즘 건강검진 한번 받으셔야 할 것 같아서요. 난 아픈 데 없는데. 그래도 정기검진은 받으셔야죠. 나이 드시면 조심하셔야 해요. 특히 기억력 검사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억력 검사요? 어젯밤 전화 통화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치매 진단서라고 했습니다. 설마 그걸 위해서 병원에 가자는 겁니까? 아들 민준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연희 말이 맞아. 한번 검진 받아봐. 요즘 깜빡깜빡하신다며? 저는 깜빡깜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연희가 이미 그렇게 만들어놨으니까요. 그래, 알았어. 저는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부하면 오히려 더 의심받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인감 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 도장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서랍이 열려 있었습니다. 분명 제가 잠갔는데 말입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서랍 안을 뒤졌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도장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도장이 없다는 것은 누군가 제 모르게 가져갔다는 뜻입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문틈 사이로 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제 방 앞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그림자가 문틈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발소리도 없이 말입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을 죽였습니다. 10년을 함께 살았던 며느리가 이렇게 낯선 사람으로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낯선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희는 평소처럼 다정했습니다. 어머니,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응. 얼굴이 안 좋으신데 악몽이라도 꾸셨어요? 악몽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괜찮아.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이 며느리의 정체를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믿었던 며느리가 낯선 사람이 되고 평화롭던 집이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매일 밤 저는 서랍을 확인했습니다. 도장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이곳 요양병원에 있습니다. 손에 쥔 이 사진 속 연희의 미소를 저는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반드시 밝혀낼 것입니다. 그날 밤 제 서랍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남긴 인감 도장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도장이 사라진 그날 이후 저는
며느리를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여전히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완벽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일 아침 연희는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아침 드시러 나오세요. 목소리는 언제나 밝고 다정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새벽에 들었던 차가운 통화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같은 사람의 목소리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응, 지금 나갈게.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며느리와 긴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으니 따뜻한 미역국과 정성스럽게 차려진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연희는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렇게 식사를 준비해 줬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미역국 간이 어떠세요? 제가 어머니 입맛에 맞게 조금 싱겁게 했어요. 고맙구나.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미역국은 정말 제 입맛에 딱 맞았습니다. 10년 동안 제 입맛을 연구한 며느리였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계획의 일부였다는 게 말입니다. 손주 하늘이와 바다가 식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요. 할머니 드릴게요. 우리 하늘이 고맙구나. 아이들만은 진심이었습니다. 이 순수한 아이들까지 속이고 있다는 게 저는 더 화가 났습니다. 연희가 아이들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늘아, 바다야, 밥 빨리 먹어. 학교 늦겠어. 엄마가 차로 데려다 줄게. 네, 엄마. 아이들은 밝게 대답했습니다. 연희는 정말 완벽한 엄마였습니다. 완벽한 며느리이자 완벽한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준 연희가 돌아와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편히 쉬세요. 제가 다 할게요.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아니에요, 어머니.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쉬셔야죠. 연희는 제가 설거지를 도와주는 것조차 막았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의 효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를 무능력한 사람으로 만들려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연희를 지켜봤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뒷모습도 완벽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그릇을 닦고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연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연희는 재빨리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저는 신문을 보는 척했습니다. 연희는 베란다로 나가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나야. 지금 통화 가능해.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식탁에서 아이들에게 했던 그 다정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낮고 차가웠습니다. 저는 살짝 일어나 베란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연희는 창문 너머로 밖을 보며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은 이미 섭외했어. 진단서 발급은 문제없어. 제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노인네가 직접 병원에 안 가도 돼. 의사 한 명만 포섭하면 되거든. 지난번처럼. 지난번이요? 또 지난번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아파트명의 이전은 도장만 있으면 돼. 이미 가져왔어. 시어머니가 눈치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때? 어차피 치매 환자 취급하면 되니까.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도장을 가져갔던 겁니까? 제 재산을 빼앗으려고 말입니까? 요양원은 다음 주에 상담 잡혔어. 한 달 안에 입소시킬 거야. 한 달 안에요? 저를 한 달 안에 요양원에 보낸다고요? 걱정하지 마. 완벽하게 처리할게. 증거는 절대 안 남겨. 연희가 통화를 끝내고 돌아서려는 순간 저는 재빨리 소파로 돌아가 신문을 들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신문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어머니, 커피 드릴까요? 연희가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방금 전 그 차가운 목소리의 주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다정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어머니, 얼굴이 안 좋으신데 어디 불편하세요? 연희가 제 이마에 손을 올렸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손길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럼 방에 가서 좀 쉬세요. 제가 이따 점심 되면 깨워드릴게요. 저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으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한 달이라고 했습니다. 한 달 안에 저를 요양원에 보낸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에게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민준이가 믿어줄까요? 10년 동안 완벽한 아내였던 연희의 말과 제 말 중 누구를 믿을까요? 그날 저녁 민준이가 퇴근했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오늘 회식이 있어서 좀 늦었어. 그래, 고생했구나. 저는 아들을 불러 세우고 싶었습니다. 연희의 정체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연희가 현관으로 나와 민준을 맞이했습니다. 여보, 오늘 많이 피곤하죠? 제가 물 데워놨어요. 씻고 오세요. 고마워, 연희야. 우리 엄마는? 어머니는 오늘 좀 피곤해 보이셔서 일찍 주무시게 했어요.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또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깜빡깜빡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 엄마가 그 정도까지? 네, 어제도 약을 드셨는데 또 드시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엔 제 이름도 잠깐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병원에 한번 모시고 가봐야겠네. 치매 검사 같은 거. 제가 이미 병원 알아봤어요. 다음 주에 예약했어요. 연희는 이미 모든 걸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문 틈 사이로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년입니다. 10년 동안 저는 이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명절마다 친정 식구들처럼 대해줬습니다. 손주들을 키우느라 지친 며느리를 위해 제가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거짓이었단 말입니까?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였을까요? 연희가 저를 노린 게 언제부터였을까요? 문득 1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민준이가 연희를 처음 집에 데려왔던 날 말입니다. 엄마, 제 여자친구 연희예요. 연희는 그날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첫 인사부터 너무나 공손하고 예의 바른 여자였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서연이라고 합니다. 그래, 어서 와. 민준이한테 많이 들었어. 어머님, 이거 작은 선물이에요. 제 정성이니 받아주세요. 선물은 고급 건강식품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며느리의 세심함에 감동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도 계산이었을까요?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전략이었을까요? 첫 명절에도 연희는 완벽했습니다. 음식 준비를 도와주고 설거지를 하고 어른들께 인사를 다녔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칭찬했습니다. 민준이가 정말 좋은 며느리 만났네. 요즘 보기 드문 효부야.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10년 동안 말입니다. 하지만 새벽에 들었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번이 제일 큰 건이지. 이번이라는 말은 그 전에도 있었다는 뜻입니다. 저 말고도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연희는 대체 누구입니까? 정말로 제가 알던 그 착한 며느리가 맞습니까?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연희의 정체를 알아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오랜 친구 박영의 변호사를 떠올렸습니다. 영애는 제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5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연희가 장을 보러 나간 사이 저는 영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정숙이? 영애야, 나야. 지금 시간 있어? 응, 왜?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친구의 목소리를 듣자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영애야, 나 도와줘. 며느리가 이상해. 뭐? 무슨 소리야? 연희가? 응,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할게. 우리 집 말고 다른 데서 만나자. 며느리가 눈치챌까봐. 그래, 알았어. 내일 우리 사무실로 와. 아무도 모르게. 전화를 끊는 순간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희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재빨리 휴대폰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어머니, 장 보고 왔어요. 오늘 저녁은 어머니 좋아하시는 고등어 조림 해드릴게요. 연희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미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반드시 이 며느리의 가면을 벗겨내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10년 전 첫 명절 사진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사진 속 연희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미소가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연기였을까요? 저는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그 미소는 처음부터 가면이었습니다. 완벽하게 계산된 가면 말입니다. 내일 영애를 만나면 모든 것을 털어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연희의 정체를 밝혀낼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차가운 달빛이 방 안을 비췄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저는 홀로 앉아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연희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박영의 변호사를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연희에게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만 말했습니다. 연희는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집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연희가 베란다에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재빨리 골목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영애의 법률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이 동네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집을 장만하고 아들을 키우고 며느리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집이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영애의 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친구였습니다. 영애는 저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많이 야윈 모습 때문이었을 겁니다. 정수가. 저는 영애를 보자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영애가 황급히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영애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렇게 마음 놓고 울 수 있는 곳이 이제 여기밖에 없었습니다. 영애는 저를 소파에 앉히고 물을 건넸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새벽에 들었던 연희의 전화통화, 사라진 인감도장, 연희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계획까지 말입니다. 영애는 심각한 표정으로 메모를 하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희의 신원을 조회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전화 통화에서 저번처럼이라는 말을 했다는 것은 이전에도 같은 짓을 했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연희가 전문 사기꾼이라면 전과 기록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온몸이 오싹해졌습니다. 전문 사기꾼이요? 10년 동안 제 곁에 있었던 그 며느리가요? 영애는 제게 몇 가지 당부를 했습니다.
집에 가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라고 했습니다. 연희가 눈치채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연희가 이상한 음식이나 약을 주면 절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정수가 상대가 재산을 노리는 사기꾼이야. 뭘 할지 몰라. 영애의 말에 저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연희가 저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말이었습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해치려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영애와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애는 당장 연희의 신원 조회를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금이나마 희망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저 혼자는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모두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는 저들처럼 평범한 일상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건물을 올려다보니 우리 집 베란다가 보였습니다. 40년을 산 집이었습니다. 이제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야 했습니다. 감옥으로 돌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연희가 환하게 웃으며 마중 나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식탁에는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반찬들이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음식 앞에 앉아서도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영애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상한 음식이나 약을 주면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혹시 이 음식에 뭔가 섞은 건 아닐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국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맛은 여전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며느리가 해준 음식을 의심 없이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집은 넓었지만 저는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40년을 살았던 이 집에서 이렇게 외로운 적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순수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도 한때는 저렇게 평화로웠습니다. 남편과 함께 웃고 아들을 키우며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문득 남편이 그리웠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남편이라면 연희의 본 모습을 알아챘을까요?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나 어떡하면 좋아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이미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손주 하늘이가 들어왔습니다. 순수한 아이의 눈이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저는 하늘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이 집에서 유일하게 저를 위로해주는 존재였습니다. 하늘이는 제게 같이 그림을 그리자고 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따라 거실로 나왔습니다. 거실에서 하늘이 바다와 함께 그림을 그리는 동안 저는 잠시나마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이 집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연희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민준이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겉으로는 화목한 가족의 저녁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저만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연희가 밝게 말했습니다. 내일 병원 가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력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준도 거들었습니다. 요즘 제가 많이 깜빡깜빡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제 아들이었습니다. 40년 전 이 품에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아들은 며느리의 말만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병원에는 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준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연희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연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순간 식탁 위에 물컵이 넘어져 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늘이와 바다가 놀라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민준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방 안에서 저는 침대에 앉아 울었습니다. 밖에서 민준과 연희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희는 차분하고 이해심 많은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누가 봐도 연희가 옳아 보였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살던 집이 감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던 며느리가 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슬픈 것은 제 아들마저 제 편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창밖에는 달이 떠 있었습니다. 차가운 달빛이 방 안을 비쳤습니다. 저는 그 빛 속에서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영애가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연희의 정체를 밝혀내야 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영애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얼마 후 답장이 왔습니다. 내일 병원은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핑계를 대고 피하라고 했습니다. 영애가 연희 신원을 조회 중이라고 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꼭 쥐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야 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집은 조용했지만 제 마음은 폭풍우가 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희는 병원 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핑계를 댔습니다. 몸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연희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영애였습니다. 저는 재빨리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수가 나야. 큰일 났어. 영애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희 신원 조회했는데. 정수가 연희 본명이 박미선이야. 그리고 정가가 3번이나 있어. 사기죄야. 저는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정가가 3번이요? 연희가. 아니, 박미선이 사기꾼이었단 말입니까? 영애가 계속 말했습니다. 노인 대상 재산 편취였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수법으로 3번이나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사건은 7년 전이었다고 했습니다. 7년 전이면 박미선이 민준이를 만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계획된 만남이었단 말입니까? 10년 동안 저를 속여온 겁니까? 첫 번째 피해자는 부산의 70대 할머니였다고 했습니다. 2년 만에 아파트와 예금을 모두 빼돌렸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대구의 75세 할아버지였다고 했습니다. 요양원에 보낸 뒤 재산을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서울의 68세 할머니였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수법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 피해자의 나이가 68세요? 저와 같은 나이였습니다. 박미선은 같은 나이의 노인들만 골라서 속였던 겁니까? 정수가 들어봐. 세 번째 피해자 할머니 딸이 변호사를 통해 연락을 주셨어. 만나볼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응, 만나볼게. 다음 날 저는 다시 영애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이번에도 박미선 몰래였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니 영애와 함께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정수가, 이분이 이순례 씨야. 세 번째 피해자 김영자 할머니의 딸이셔. 이순례는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저는 그녀와 마주 앉았습니다.
순례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7년 전 어머니가 박미선을 며느리로 맞이했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착하고 효성스러운 며느리였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던 연희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2년 만에 모든 게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갑자기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에 들어가셨다고 했습니다. 박미선이 모든 것을 처리했다고 했습니다. 재산은 하나씩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아파트가 팔렸고 예금이 인출됐다고 했습니다. 순례가 이상함을 느끼고 조사를 시작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고 했습니다. 박미선은 사라졌고 어머니의 재산 8억 원도 함께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박미선을 찾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순례의 이야기를 들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게 바로 제게 일어나려던 일이었습니다. 만약 영애를 만나지 못했다면 저도 지금쯤 요양원에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제 재산 17억 원도 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3년 전에 우연히 봤어요. TV에서요. 효부상 받는 여자를 봤는데 박미선이더라고요. 이름은 서연이로 바꿔놨지만 얼굴은 똑같았어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효부상이요? 박미선이 효부상을 받았던 게 3년 전이었습니다. 동네에서 소문난 효부라고 상까지 받았습니다. 저도 그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게 다 쇼였습니까? 다음 사기를 위한 포석이었습니까? 순례는 그때 경찰에 다시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다고 했습니다. 박미선이 너무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위조 서류도 완벽했고 도장도 진짜처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순례의 손을 잡았습니다. 같은 처지의 사람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저는 순례의 어머니가 될 뻔했습니다. 요양원에 갇혀 재산을 빼앗기고 홀로 죽어갈 뻔했습니다. 영애가 말했습니다. 이제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순례의 증언과 전과 기록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박미선이 지금 저에게 사기를 치고 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영애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제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예금 동결을 신청하고 부동산에 가서 아파트 처분 금지를 신청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박미선의 대화를 녹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재산을 노린다는 증거가 담긴 통화 내용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영애는 제게 작은 녹음기를 건넸습니다. 작고 가벼웠습니다. 세 번째로 민준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증거를 모은 다음에 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영애와 순례가 함께 싸워주기로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영애, 순례와 함께 은행에 갔습니다. 예금 동결 신청을 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나오는데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적어도 예금 2억 원만큼은 지켰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이었습니다. 아파트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도 완료됐습니다. 이제 박미선이 도장을 가지고 있어도 아파트를 팔 수 없었습니다. 모든 절차를 마치고 저는 영애와 순례에게 감사했습니다. 혼자였다면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순례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박미선과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편이 생겼으니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박미선이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가면을 벗겨내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녹음기를 베개 밑에 숨겼습니다.
언제든 박미선의 본 모습을 잡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새벽 전화만 다시 한 번 더 들린다면 이번에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창밖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밤이었지만 별빛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희망이 생겼습니다. 영애와 순례라는 별빛이 제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곧 박미선의 가면이 벗겨질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녹음기를 손에 넣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박미선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새벽 전화도 없었고 의심스러운 행동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완벽한 며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제 방문을 두드리며 약을 챙겨줬습니다. 식사는 더욱 정성스러워졌습니다. 손주들을 돌보는 모습도 한층 다정했습니다. 마치 제가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듯 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잠이 들지 않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시계는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살금살금 걷는 소리였습니다. 누군가 화장실을 가는 걸까요?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발소리가 거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베란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미선이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침대에서 일어나 녹음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거실은 어두웠지만 베란다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박미선이 휴대폰으로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구석에 몸을 숨기고 녹음기를 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박미선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 나야. 지금 통화 가능해. 다들 자고 있어. 박미선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했습니다. 낮에 아이들에게 했던 그 다정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은행 계좌가 정지됐어. 이상하지? 시어머니가 혼자 은행에 갈 리가 없는데 말이야.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박미선이 눈치챘습니까? 아니야, 아직 확실하진 않아. 혹시 모르니까 계획을 앞당겨야 할 것 같아. 계획을 앞당긴다고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요양원 입소는 다음 주로 당겼어. 치매 진단서는 이미 준비했고, 시어머니가 병원에 안 가려고 해도 상관없어. 어차피 위조니까. 제 손에 쥔 녹음기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박미선의 진짜 목소리를 말입니다. 아파트는 좀 복잡해졌어. 처분 금지 가처분이 걸렸거든. 누가 도와주는 게 분명해. 박미선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 요양원만 보내면 끝이야. 그럼 천천히 풀 수 있어. 시어머니가 치매 환자로 등록되면 모든 게 무효가 되거든.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박미선은 끝까지 계획을 밀어붙이려고 했습니다. 걱정 마. 이번에도 완벽하게 처리할게. 증거는 절대 안 남겨. 저번에 실수했던 것들은 다 보완했어. 그 순간 제 발이 소파에 부딪혔습니다. 쿵 소리가 났습니다. 박미선의 통화가 멈췄습니다. 뭐야? 누구 있어? 박미선이 베란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저는 재빨리 녹음기를 옷주머니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박미선이 거실 불을 켰습니다. 저는 눈이 부셔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어머니, 왜 안 주무시고 여기 계세요? 박미선의 목소리는 다시 다정해졌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습니다. 물 마시러. 아, 그러셨어요? 제가 갖다 드릴게요. 방으로 들어가세요. 박미선은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손을 피했습니다. 혼자 할 수 있어.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박미선은 거실에 서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뭘 들었는지 확인하려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괜찮아. 자러 갈게. 저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박미선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요양원 입소는 다음 주로 당겼어. 치매 진단서는 이미 준비했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제 박미선의 범죄를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영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춰 녹음에 성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영애는 당장 사무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저는 박미선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했습니다. 박미선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뭔가를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애의 사무실에 도착하니 술래도 와 있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꺼내 재생했습니다. 박미선의 차갑고 냉혹한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애와 술래는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영애가 말했습니다. 완벽해. 이걸로 박미선을 기소할 수 있어. 술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박미선을 잡을 수 있게 됐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원수를 갚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영애는 즉시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강민수 형사와 연결됐습니다. 노인 사기 전담 형사였다고 했습니다. 강 형사는 당장 오겠다고 했습니다. 1시간 후 강 형사가 도착했습니다. 45세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강 형사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녹음 파일도 들려줬습니다. 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사기 미수와 문서 위조로 체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술래가 제공한 이전 사건 자료까지 합치면 실형을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체포하겠습니다. 정숙 씨, 내일 아침까지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박미선이 눈치채면 도주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오늘 밤을 어떻게 버텨야 할까요? 박미선과 같은 집에서 자야 한다는 게 무서웠습니다. 영애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수가 조금만 더 참아. 내일이면 끝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난다는 걸 알았지만 불안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박미선이 마중 나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박미선은 평소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미소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모였습니다. 민준과 아이들은 평소처럼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박미선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이 흘렀습니다. 박미선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일 병원 꼭 가셔야 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박미선을 바라봤습니다. 박미선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저도 똑같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일 가지. 박미선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순순히 승낙한 것이 의외였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현명한 선택이세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현명한 선택은 박미선이 아니라 제가 한 겁니다. 내일 아침 경찰이 올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10년의 거짓이 끝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창밖에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박미선의 가면이 벗겨질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시계는 7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강 형사가 8시에 온다고 했습니다. 1시간 남았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밝았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10년의 거짓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오니 박미선이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다정한 며느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는 완벽한 가면이었습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아침 드세요. 박미선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박미선이 차려준 아침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먹어온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이 마지막이 될 거였습니다. 민준이 출근 준비를 하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이들도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1시간 뒤면 이 평화는 산산조각 날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병원 가시죠? 제가 차 대기시켜놨어요. 박미선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는 건 박미선이 될 거였습니다. 경찰서의 말입니다. 7시 50분이 되었습니다. 민준이 출근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갔습니다. 이제 집에는 저와 박미선만 남았습니다. 박미선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7시 55분. 5분 남았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박미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지? 이 시간에. 박미선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박미선이 문을 열었습니다. 강 형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 다른 경찰관도 함께였습니다. 서연희 씨 맞으십니까? 강 형사가 물었습니다. 박미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무슨 일이신지. 박미선 씨 맞으십니까? 강 형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이름으로 말입니다. 박미선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사기 및 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강 형사가 수갑을 꺼냈습니다. 박미선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전 아무것도.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강 형사가 미란다 원칙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박미선은 저를 돌아봤습니다. 처음으로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완벽했던 가면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박미선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형사님, 이분이 박미선 맞습니다. 제 며느리라고 속이고 10년 동안 살았던 사기꾼입니다. 박미선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더 이상 다정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박미선의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잘하셨네요.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오시다니. 박미선의 목소리는 비웃음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10년 동안 들었던 다정한 목소리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강 형사가 박미선의 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박미선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향한 눈빛은 차갑고 냉혹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법정에서 봐요. 박미선이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질 테니까요. 박미선이 체포되고 1시간 후 민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갔던 겁니다. 민준은 회사에서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민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경찰에서 연희가 체포됐다고. 저는 민준을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연희의 진짜 이름이 박미선이라는 것, 전과 삼범의 사기꾼이라는 것, 저의 재산을 노렸다는 것, 이미 3명의 노인을 속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민주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그게 말이 돼요? 연희가 10년 동안 우리랑 살았잖아요. 애들 엄마인데. 민준아, 이것 봐. 저는 녹음기를 꺼내 재생했습니다. 박미선의 차갑고 냉혹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요양원에 보내겠다는 말, 치매 진단서를 위조했다는 말, 재산을 빼돌리겠다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해했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의 아내였던 여자가 사기꾼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10년이 다 거짓이었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민준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40대 남자가 어머니 품에서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아들이 받을 상처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더 이상 속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영애와 순례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민준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순례는 자신의 어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미선이 어떻게 사람들을 속였는지 말했습니다. 민준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애들한테는 뭐라고 해야 하죠?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하늘이와 바다는 아직 10살이었습니다. 엄마가 사기꾼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영애가 말했습니다. 천천히 설명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생각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와 아빠가 함께 있으면 이겨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민주는 학교에 아이들을 데리러 갔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10년 만에 찾아온 평화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게 실감이 났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웃었던 순간들, 손주들과 함께했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박미선의 계획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박미선의 가면이 벗겨진 날이 저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박미선을 반드시 처벌받게 해야 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 아이들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하늘이와 바다가 저를 보며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이 아이들만큼은 지켜야 했습니다. 박미선으로부터, 그리고 이 모든 상처로부터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두려움 없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박미선이 집에 없었으니까요. 박미선이 체포되고 2주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언론에서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동네에서 소문난 효부가 사실은 사기꾼이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민주는 충격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힘들어했습니다. 10년 동안 함께 살았던 사람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습니다. 하늘이와 바다에게도 설명했습니다. 엄마가 나쁜 일을 해서 잠시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울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와 아빠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첫 재판 날이었습니다. 저는 영애, 순례와 함께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법원 건물은 크고 웅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제 편이었으니까요.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청석에는 언론 기자들과 방청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 피고인석에 박미선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미선은 수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완벽한 며느리로 살았던 그 여자가 이제는 죄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박미선은 저를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가 일어나 기소 내용을 읽었습니다. 사기 미수, 문서 위조, 인감 도용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전 사건 3건도 함께 다뤄진다고 했습니다. 박미선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무죄를 주장한다고 했습니다. 박미선은 단지 시어머니를 돌보려 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치매가 의심되는 노인을 요양원에 보내려 한 것은 정당한 행동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참았습니다. 곧 진실이 밝혀질 테니까요. 재판장이 증인 신문을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저였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선서했습니다. 검사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새벽에 들었던 박미선의 전화 통화, 사라진 인감 도장,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던 계획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법정에 박미선의 차갑고 냉혹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요양원 입소는 다음 주로 당겼어. 치매 진단서는 이미 준비했고, 시어머니가 병원에 안 가려고 해도 상관없어. 어차피 위조니까.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방청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박미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다음은 순례의 차례였습니다. 순례는 증인석에 서서 7년 전 어머니가 당한 일을 증언했습니다. 박미선이 어떻게 며느리로 들어와 2년 만에 모든 재산을 빼앗아 갔는지 말했습니다. 그리고 강 형사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강 형사는 박미선의 정과 기록을 제시했습니다. 3건의 사기죄였습니다. 모두 같은 수법이었습니다. 노인 대상 재산 편취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행 직원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예금 동결 신청을 한 날짜를 확인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까지 누군가 제 계좌를 조회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했습니다. 박미선이었습니다.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박미선은 저의 재산을 노리고 10년 동안 완벽한 며느리 행세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적발된 겁니다. 박미선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증거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녹음 파일, 정과 기록, 은행 기록, 모든 것이 박미선의 범죄를 증명했습니다. 재판장이 박미선에게 물었습니다. 최후 진술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박미선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10년이 길었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으니까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박미선은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다만 하나 실수한 게 있다면 시어머니를 너무 얕잡아 본 거겠죠. 박미선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 여자는 끝까지 인간성이 없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피고인 박미선을 사기 미수 및 문서 위조, 인감 도용 시도로 징역 5년에 처한다. 그리고 이전 사건 3건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 후 형량을 가중한다.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영애와 순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박미선을 처벌받게 했습니다. 박미선이 끌려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저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법원을 나오는 길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애가 간단히 말했습니다. 정의가 실현됐다고 말했습니다. 차에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창밖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같은 길이었지만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제 자유로웠으니까요. 집에 도착하니 민준과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물었습니다. 판결이 어떻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징역 5년이야. 그리고 이전 사건들까지 합치면 더 늘어날 거래.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감옥에 갔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하늘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 괜찮아요? 저는 하늘이를 안았습니다. 응, 이제 괜찮아. 할머니가 지켜줄게.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10년의 거짓이 끝났습니다. 박미선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정의가 실현됐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허전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 시간을 돌려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으니까요. 진짜 가족과 함께 말입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창밖에는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었습니다. 저에게도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민주는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박미선과의 모든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해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하늘이와 바다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했습니다. 엄마가 없다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와 아빠의 사랑으로 상처가 아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요양원에 계신 순례의 어머니 김영자 할머니를 찾아뵀습니다. 박미선 때문에 요양원에 계시게 된 분이었습니다. 재산을 모두 빼앗기고 홀로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68세셨습니다. 저를 바로 알아보셨습니다. 순례가 제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다고 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영자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도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같은 피해자로서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박미선 그 여자 때문에 우리가 고생했지만 이제 끝났잖아요. 우리가 이겼어요. 저는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웃고 계셨습니다. 이제 마음 편히 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순례와 함께 요양원을 나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박미선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저희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연결시켜줬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영애가 저희를 사무실로 초대했습니다. 중요한 소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니 영애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그리고 서류 한 장을 건넸습니다. 정수가 좋은 소식이야. 인감도장 찾았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인감도장이요? 박미선이 가져갔던 그 도장을 찾았단 말입니까? 영애가 설명했습니다. 박미선이 체포된 후 경찰이 수색을 했다고 했습니다. 박미선의 집에서 여러 개의 위조 도장이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제 남편의 진짜 인감도장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박미선은 진짜 도장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위조 도장을 만들어 사용하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체포되는 바람에 실행하지 못했던 겁니다. 저는 도장을 받아들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유품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지키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야 돌려받았습니다. 도장을 손에 쥐니 남편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보, 지켰어요. 당신이 맡긴 것 잘 지켰어요.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영애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날 저는 도장을 은행 금고에 맡겼습니다. 이제 안전했습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구수한 냄새가 났습니다. 민준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오늘은 제가 저녁 만들었어요. 민준이 앞치마를 두르고 웃고 있었습니다. 6개월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아내가 모든 것을 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민준은 혼자서도 할 수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늘이와 바다가 아빠를 도와 상을 차렸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맛있어요. 아빠가 요리 진짜 잘해요. 하늘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바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밝은 얼굴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6개월 전 그 슬픔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민준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팀장이 됐어요. 저는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민준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상처를 극복하고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잘했어, 민준아. 정말 자랑스럽다. 민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박미선과 함께 있을 때는 볼 수 없었던 자유로운 웃음이었습니다. 식사 후 아이들이 숙제를 하러 갔습니다. 민준과 저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편안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민준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 다 망했을 거예요. 엄마가 지켜주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가 함께 이겨낸 거야. 엄마 혼자서는 할 수 없었어.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가족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10년 전 첫 명절 사진이었습니다. 박미선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이 사진이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이제 저는 진실을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진실로부터 자유로워졌으니까요. 저는 사진을 앨범 깊은 곳에 넣었습니다. 잊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것에 얽매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베란다에 나가 화분에 물을 줬습니다. 6개월 전에 심은 꽃들이었습니다. 그때는 꽃이 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생명은 강했습니다. 손주들이 학교에 가는 모습이 창밖으로 보였습니다. 민준이 아이들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소중했습니다. 문득 영애와 순례가 생각났습니다. 함께 싸워준 친구들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점심 먹자고 했습니다. 영애가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순례도 좋다고 했습니다. 저는 옷을 갈아입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68세 노인이었습니다. 주름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6개월 전보다 더 강해진 눈빛이었습니다. 집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40년을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한때는 감옥처럼 느껴졌던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집이 되었습니다. 따뜻한 보금자리였습니다. 거리를 걷는데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았습니다. 여보, 잘 보고 계시죠? 저 이제 괜찮아요. 당신이 맡긴 것 지켰어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어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남편의 대답 같았습니다. 영애와 순례를 만나 점심을 먹었습니다. 우리는 웃고 떠들었습니다. 박미선 이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야기는 과거였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정수가 나 다음 달에 손주 본다. 영애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축하했습니다. 순례 씨, 어머니 상태는 어떠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순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다고 했습니다. 박미선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편해지셨다고 했습니다. 헤어지면서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족 같았습니다. 고통을 함께 이겨낸 동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공원을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노인들이 벤치에 앉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이런 평범한 일상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박미선 때문에 그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찾았습니다. 아니, 더 소중한 일상을 얻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평화로웠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새로운 내일을 기약하는 노을이었습니다. 10년의 거짓이 끝났습니다. 박미선의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있었습니다. 진짜 가족과 함께하는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있었고 손주들이 있었습니다. 영애와 순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이 있었습니다. 강해진 저 자신이 말입니다. 창밖으로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밤이었지만 별빛이 있었습니다. 저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어두운 시간이 있었지만 이제 별빛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68세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았습니다. 손주들과 함께할 시간이 많았습니다. 친구들과 웃을 날이 많았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간이역 극장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소중한 씨앗이 됩니다.